안녕하십니까. 기초부터 시작하는 부수자 214자 정복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강의는 어땠습니까? 기억 속에 좀 남아있습니까? 예, 그것은 다시 또 복습하기로 하고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람의 전체 모양 그리고 사람과 관련된 글자 22자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전체 모양과 관련된 글자입니다. 자, 처음 접하는 분들 여기에서 이 글자들이 어떤 글자들이 나오는지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대면입니다. 사람인, 큰대, 설립, 아들자, 여자녀, 말무, 몸신, 긴장, 늙을로, 하품흠, 걸을문 이런 글자입니다. 사람의 모양과 하품을 한다, 걸을이다. 어떤 관련이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얼핏 보니까 굉장히 획이 복잡한 글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렇게 어려운 글자는 아닙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람인입니다. 서 있는 사람을 옆에서 본 모양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적습니다만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서 의지해야 된다 해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옛 글자를 보면 그러한 설명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인간, 인생, 대인, 소인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인이 다른 글자와 만나서 부수를 할 때는 부수로 사용될 때는 글자 모양이 조금 변합니다. 이렇게 모양이 좀 갸름해집니다. 이 글자가 다른 글자와 만나서 부수로 사용될 때는 변으로 오게 됩니다. 변은 왼쪽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양의 글자를 사람인 변이라고 합니다. 자, 사람인 변에 두 이자가 합쳐진 글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질인이라고 합니다. 옛 글자에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이자를 방석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방석을 두 장이나 깔아주는 마음, 그것은 어진 마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해석을 동의를 합니다. 물론 달리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사람과 매산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산을 나타냅니다. 여기에 사람이 있는 글자, 이것은 산에 사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사는 사람은 신선이다 해서 신선선이라는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크다는 개념을 어떻게 글자로 만들까 이렇게 고민을 했을 법합니다. 그렇게 만든 글자가 큰대라는 글자입니다. 사람이 팔다리를 크게 벌린 모양.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크다는 개념으로 삼자 해서 만든 것이 큰대입니다. 대학이다, 대소, 대중소 할 때 이런 글자를 쓰게 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적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간단한 모양의 글자에서 작은 소자를 배웠습니다. 큰 것 위에 작은 것이 하나 더 있다. 어떤 글자가 될까요? 자, 어떤 큰 것이 있는데 그 위에 작은 것이 있다면 좀 뾰족한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뾰족할 첨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우리가 첨탑이다. 예배당의 첨탑. 그리고 첨단산업 할 때 우리가 쓰는 글자가 뾰족할 첨이 됩니다. 이 사람 큰데에 여기에 점을 하나 찍으면 또 클태라는 글자가 됩니다. 태평양 할 때 됩니다. 그런데 위에다가 어깨에다가 점을 하나 찍으면 앞으로 배우겠습니다만 개견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이때는 사람과는 사실은 다르지만 글자의 모양이 이래서 변해서 이렇게 비슷하게 만난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사람이 어딘가 서 있다. 서 있다는 것을 글자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고민을 했을 법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람이 이렇게 팔다리를 벌리고 있는 모양, 그것이 서 있는 모양이지 않느냐. 어디에 서 있느냐. 땅에 서 있다 해서 아래에 한일자, 땅을 표시하는 한일자를 해서 이것을 서 있다는 뜻으로 하자 해서 만든 글자가 설립입니다. 글자 모양이 좀 바뀌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글자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팔다리를 벌리고 땅에 선 모양이다 해서 설립이 됩니다. 혼자 자기 스스로 서는 것을 자립이라고 하죠. 홀로 서는 것은 독립이라고 합니다. 자, 사람이 어떤 곳에 서 있다 하는 것은 어떤 자리를 얘기합니다. 어떤 자리, 위치. 그래서 자리 위를 얘기합니다. 서 있는 사람에게서 이렇게 삼수를 붙입니다. 앞에서 배운 물입니다. 서 있는 사람이 물이 떨어집니다. 그것은 우는 모양이다 해서 울읍이라는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지금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이렇게 해서 글자가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을 대략 아시고 중요한 것은 가운데 있는 부수자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부수자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들이란 글자입니다. 아들 자입니다. 자녀다, 부자, 자식 이런 글자에 나오는 자입니다. 옛 글자를 보니 두 팔을 벌린 아이의 모양입니다. 머리가 있고 두 팔이 있습니다. 아, 발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강보의 사이에 있는 모양입니다. 이래서 이것이 아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아들이라고 하지만 반드시 아들만 뜻하는 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딸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식이라 할 때 아들과 딸을 합친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글자를 처음 배울 때는 잘 쓸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숫자 3에다가 줄을 꺼서 배운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적습니다. 위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여자라는 뜻의 글자입니다. 여자는 무릎을 꿇고 앉은 여자의 모양이다 해서 이런 글자가 이런 모양으로 변했습니다. 여자녀입니다. 여자, 남녀. 여이지만은 남만의 앞에 올 때는 두음법칙에 의해서 여로 바뀌게 되죠. 자, 왜 여자를 뜻하는 글자에 여자를 무릎을 꿇렸느냐? 이거 남녀 차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에서 무릎을 꿇고 있느냐? 조상님을 모시는 사당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도 남자와 동등하게 당당히 사당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남녀 평등에 상관이 없다. 그래서 여자도 당당한 여자 이렇게 남녀 차별에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자 옆에 우리가 앞에서 배운 아들이 있다. 어머니가 자식을 안고 있는 모양, 자식을 보고 있는 모양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좋을호라고 합니다. 이 여자여에 삐침을 합니다. 여자를 잘 보호해야 된다. 절대 여자를 괴롭혀서는 안 된다 해서 이렇게 삐침을 한 글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말무입니다.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하지 마라, 금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모양이 조금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여자를 해쳐서는 안 된다라는 뜻으로 만든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부수 글자입니다만 여기에서 파생된 부수가 아닌 글자로 중요한 글자가 어머니 모를 뜻합니다. 글자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에서는 점 두 개는 여자의 젖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모나 말무는 여자여와 관련이 되는 글자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무는 하지 마라. 무론이란 말이 있습니다. 물론과 똑같습니다. 논하지 마라. 하지 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지를 뜻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몸신이라는 글자입니다. 우리 몸을 말합니다. 나의 몸은 자신입니다. 그리고 몸의 길이는 신장입니다. 키를 얘기합니다. 옛 글자를 보니 임신한 여자를 옆에서 본 모양입니다. 임신한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몸이란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글자가 조금 복잡합니다만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길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까? 가장 가까운 데서 찾아보았습니다. 사람의 머리카락이 긴 것은 또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긴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만든 글자가 긴장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된 글자입니다. 키가 크면 장신입니다. 머리카락이 긴 사람은 오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른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노란 교회에서도 장로란 말이 있고 일반적으로 마을의 어르신을 장로라고도 합니다. 오래 사는 것을 장수라고 합니다. 자, 늙은이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 늙을노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허리가 많이 굽혔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길고 허리가 굽은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양, 그것을 가지고 늙었다라는 뜻으로 썼습니다. 옛 글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것이 늙은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에서 흑토란 글자가 나옵니다. 앞에서 배운 흑토입니다만 흑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 글자가 바뀌면서 이 모양이 바뀌면서 글자가 이렇게 변했을 따름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글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비수비란 글자입니다. 비수비가 들어가서 늙은 노라는 글자가 됐습니다. 자, 비수비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사실은 사람인이 이렇게 빙그러 둘러서 이렇게 넘어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인이 넘어진 모양이다 해서 늙으신 사람은 넘어지기 쉬우니까 비수비를 붙여서 늙을 노가 됐습니다. 노인, 노모 할 때 그렇게 쓰겠죠. 이 늙을 노가 다른 글자와 합쳐져서 부수로 사용될 때는 이 늙을 노 머리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늙을 노 머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배운 아들 자라는 글자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들 또는 자식이 늙으신 어버이를 업고 있는 모양입니다. 얼마나 효도가 깊겠습니까? 그래서 효도효란 글자가 되었습니다. 자, 위의 글자는 하품흠인데 사람이 입을 벌리고 하품을 하는 모양입니다. 단독으로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글자의 모양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흠이 생겼다, 흠이 있다 할 때 이 흠을 씁니다. 사실은. 한자로는 잘 쓰지 않지만 따지고 보면 이것은 한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흠결이다. 자, 사람이 하품을 입을 벌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람 입에서 물이 나옵니다. 침이 나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아래에다가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그릇을 뜻합니다. 그릇명. 사람이 그릇에 있는 것을 보고 침이 질질 나서 저걸 내가 가지고 싶다 해서 만든 글자입니다. 이것이 훔칠도라는 글자입니다. 저는 이런 글자가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그럴문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문자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그때 그림 글자를 뜻하는 것이 이 그럴문입니다. 글월이라는 것은 글을 높인 말이죠. 주로 편지글을 쓸 때, 부모님께 편지를 올릴 때 아버님, 어머님 글을 올립니다. 또는 선생님께 편지를 쓸 때 선생님 글을 올립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글월이라고 합니다. 글이라는 뜻입니다. 이 글은 어떻게 생겼냐면 사람의 가슴에 문신을 그린 모양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죽었을 때 악령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사람의 가슴에 문신을 했습니다. 어떤 표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모양의 표시를 했습니다. 또는 이러한 모양의 표시를 했습니다. 또는 이러한 사람의 심장을 닮은 그런 표시를 했습니다. 하나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무늬를 그렸습니다. 한자는 상형문자라고들 합니다. 그림을 나타낸 글자. 그 상형문자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림을 그린, 문신을 그린 그럴문이 글자를 대표하는 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림 글자를 이 그럴문을 써서 그림 글자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것이 문자입니다. 자, 문과 문을 합친 것이 앞에서 자라고 했습니다. 이 자는 위에는 간머리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민간머리와 간머리를 배울 때 잠깐 나왔습니다만 집을 뜻하는 집면이라는 글자입니다. 여기에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집에서 태어나서 무럭무럭 자랍니다. 형제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문과 문을 합쳐서 글자가 늘어나는 것을, 글자가 불어나는 것을 여기 이 글자에 비유해서 문과 문을 합친 글자를 자라고 한다 해서 문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신을 그린 그럴문에서 그 문신을 그린 몸을 문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물고기 중에 문어가 있습니다. 문어에 왜 이렇게 그럴문자가 들어갔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문어 안에는 먹물이 있습니다. 먹물은 우리가 붓으로 글자를 쓸 때 먹을 묻혀서 글자를 씁니다. 그래서 글씨를 쓸 수 있는, 문자를 쓸 수 있는 먹이 들어있는 고기다 해서 문어. 또 하나는 이렇게 문어가 있습니다. 문어를 삶았을 때 이렇게 실주름 같은 무늬가 생깁니다. 그래서 무늬가 생기는 글자다 해서 문어다고 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설명에 동의를 하십니까? 혹 다른 설명이 있습니까? 자, 이제 어진 사람인과 관련된 글자입니다. 이러한 글자가 있는데 이것이 어진 사람인입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글자입니다. 어진 사람이라고 해서 어질라는 뜻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사람을 가리킬 뿐입니다. 비슷한 글자로 절름발이 왕, 업설무 이 세 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예, 어진 사람인은 걸어가는 사람의 다리의 모양입니다. 자, 이 어진 사람인 위에 입구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입을 나타냅니다. 사람의 입. 이것은 사람의 입을 강조한 모양의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집안을 대표해서 말을 하는 사람, 또는 우리 집안을 대표해서 신에게 기도를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형이다. 큰 형이다. 그래서 맏형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말빨이 서는 사람이다. 말빨이 서는 사람이 큰 형이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 위에 불이 있습니다. 사람이 불을 들고 있습니다. 사람이 불을 들고 있으면 빛이 나겠죠. 그래서 이것을 빛광이라고 합니다. 글자는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빛광입니다. 어진 사람인과 관련된 단독으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만 다른 글자를 만들 때 매우 많이 쓰이는 중요한 글자입니다. 어진 사람이네 획을 하나 더 그은 것이 절름발이 왕이라는 글자입니다. 옛 글자를 보면 한쪽 정강이가 굽은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독으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저런 글자가 있다. 이 정도로 우선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절름발이 왕에 다시 선을 하나 그어서 사람 위에 선을 하나 그어서 머리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없다는 뜻의 없을 무의 글자가 됩니다. 이 글자도 자주 쓰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다는 뜻의 무를 이런 글자로 쓰고 있습니다. 이 글자를 중국에서는 지금 복잡하다고 해서 부서에 나오는 이 글자를 간체자로 없다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사람이 넘어진 모양입니다. 죽음시가 있습니다. 죽음은 사람의 시체 또는 사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비수비란 글자가 나왔네요. 아까 우리 앞에서 늙을 노를 할 때 나온 글자입니다. 견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수비를 두 개 합쳐놓은 글자입니다. 자,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죽음시는 사람이 죽어 넘어진 모양입니다. 모양이 비슷합니까? 사람이 죽어 넘어진 시체 것이므로 시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시체이므로 사람의 몸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물을 뜻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글자로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지포자라는 글자입니다.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이것과 비슷해서 아마 이 글자가 건물을 뜻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죽음시에 이런 글자를 넣으면 이것이 죽을 사자라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뜻. 그것을 넣으면 이것 자체도 죽음시입니다. 이 글자가 죽음으로 단독으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만 여기에 죽을 사를 넣은 것이 죽음시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 글자는 사람이 넘어져 누운 모양입니다. 비수비입니다. 결국 사람인이 이렇게 거꾸로 된 모양입니다. 자세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인이 이렇게 거꾸로 된 모양입니다. 넘어진 모양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비수비라고 하느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비수란 것은 날카롭고 짧고 날카롭게 잘 드는 칼을 얘기합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 글자를 보고 사람이 넘어져 누운 모양이다. 또는 숟가락의 모양이다. 또는 아니다. 칼을 뜻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비수란 뜻을 가지고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비입니다. 따라서 이 글자는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 또는 숟가락을 뜻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칼을 뜻하는 글자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사람인이 있습니다. 사람인이 있습니다. 사람인이 있고 또 될 화가 있습니다. 비수비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이것은 넘어져 누운 사람이고 사람인은 서 있는 사람입니다. 서 있는 사람이 넘어졌다. 그것은 하나의 변화를 뜻합니다. 넘어졌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었다. 서 있는 사람이 넘어졌다. 그것은 변화를 뜻한다. 그래서 될 화란 글자가 생겼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쪽 부분은 한번 듣고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나중에 다시 다들 나오는 글자입니다. 자, 비수비를 두 개 나란히 한 것이 견줄비란 글자입니다. 왼쪽 부분은 모양이 조금 변했습니다만 비수비가 두 개 나란히 있는 모양입니다. 두 개 나란히 있으므로 자, 누가 더 키가 크냐 이렇게 대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견주어 본다. 쓸 때는 모양이 좀 변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적겠습니다.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습니다. 비교한다, 대비한다 이런 뜻에 쓰이는 글자입니다. 자, 이제는 사람이 몸을 굽힌 모양입니다. 몸기, 내 몸을 얘기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쌀포, 싸다, 병부절, 또 같은 병부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빛색, 고월업. 자, 이런 것이 사람의 몸을 굽힌 모양이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몸기는 사람이 몸을 굽힌 사람이 일어나려는 모양입니다. 한글의 리을과 비슷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몸은 자기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얘기할 때 자기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가 사람인이라고 합니다. 사람인자는 남을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은 기라고 합니다. 또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또는 기 또는 합쳐서 자기, 이것은 나를 얘기합니다. 인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을 얘기합니다. 나를 이롭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익이라고 합니다. 이기적이다 할 때. 나에게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아래의 글자는 싸라는 뜻의 쌀포입니다. 뭘 포장한다 할 때. 이 쌀포는 이렇게 씁니다. 사람은 팔을 벌리고 있는 모양이고, 아래에는 병부절에 이 모양이 되겠습니다만, 뒤에 나옵니다만, 살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앉는다는 뜻에는 또 팔을 뜻하는 글자가 나와 있습니다. 손을 뜻하는 글자. 이래서 앉는다는 뜻의 글자인데, 이 두 글자는 나중에 나올 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병부절입니다. 자,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모양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글자는 좀 획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무릎이 펴진 그런 모양입니다. 글자는 두 개가 같은 글자입니다. 쓸 때는 하나, 둘, 그리고 하나, 둘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병부란 것이 무엇인가? 병부는 부절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병은 군사를 뜻하는, 병사를 뜻하는 병입니다. 군사를 동원하는 표지로 쓰이던 패를 얘기합니다. 옛날에 왕이 변방에 장수를 보낼 때 어떤 표시를 만들어서 그 표식을 반을 잘라서 하나는 왕이 가지고 하나는 그 장수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이 명령을 내릴 때 그것을 같이 신하에게 보내서 그 장수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그 장수는 왕의 신하가 가져온 것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합쳐서 딱 들어맞았을 때, 아, 이것이 왕의 명령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왕의 명령대로 수행을 했다. 그때 서는 표지로 쓰이던 패를 병부 또는 부절이라고 합니다. 이때 부절의 절이 사실은 이 글자와 같은 글자입니다. 이 병부절과 이 글자가 같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병부에 서있는 절이라고 해서 병부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 나온 그림이 병부의 한 종류입니다. 병부는 청동으로 만들기도 하고 옥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는 뭐 나무나 대나무나 다른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하나는 왕이 가지고 하나는 장수에게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병부의 모양이 있습니다. 자, 이 글자는 빛색입니다. 아래쪽을 보면 병부절에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의 모양이고 위쪽에는 이러한 모양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인이 변한 글자입니다. 사람 밑에 다시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릎 꿇은 사람 위에 또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남녀가 사랑을 하는 글자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빛이 난다고 해서 빛색이다. 물론 병부절의 절과는 모양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나타낼 때는 색채, 색을 잘 모른다고 할 때는 색맹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쓰인 아랫부분에 쓰인 이 글자는 사실 중국의 땅 이름을 나타내는 땅 이름 파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큰 뱀의 모양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글자들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을읍입니다. 고을읍은 빛색의 아래쪽입니다. 아래쪽에 글자가 있고 위에는 네모가 있습니다. 이 네모는 어떤 땅을 얘기합니다. 어떤 지역입니다. 나라입니다. 어떤 고을입니다. 고을 밑에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여기에 사람이 구부리고 앉은 모양입니다. 여기에서는 사람이 하나이지만 다른 옛 글자에는 또 여러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한 지역에 사람이 모여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고을을 뜻합니다. 고을읍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행정구역에 지금 읍, 면, 동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읍의 어른이 읍장이죠. 자, 근데 중요한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글자입니다. 이 고을읍이 다른 글자와 합쳐져서 붓으로 쓰일 때는 모양이 이렇게 변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됩니다. 앞에 우리
병부절과 비슷합니다. 병부절은 이렇게 하나가 됐습니다. 이 글자는 글자의 오른쪽에 오는 방어를 소임으로 우부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모양의 글자가 왼쪽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좌부방이라고 합니다. 그 글자가 나올 때 다시 한번 우부방과 좌부방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라방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나라방입니다. 나라국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 이웃 나라는 우방이라고 합니다. 또 여러 나라가 합쳐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 때 연방국가라고 합니다. 그때 저희는 방입니다. 이것을 왜 우부방이라고 하느냐는 것을 이 글자를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왼쪽에 올 때는 좌부방입니다. 오른쪽에 오면 우부방입니다. 그럼 부는 무엇이냐? 왜 부라고 하느냐? 여기 언덕이라는 뜻의 언덕부자가 있습니다. 모양이 이렇습니다. 언덕에 이렇게 산의 언덕입니다. 언덕의 모양인데 이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언덕의 모양이라고 해서 이것은 좌부방이고 오른쪽에 있는 언덕이라고 해서 우부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강이 끝났습니다. 이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잠시 일시정지를 누르시고 배운 글자를 한번 읽어보시고 또 모양을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낱말 읽기 연습입니다. 지금까지 1강과 2강을 통해서 나온 글자들을 우리가 자주 쓰는 낱말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읽고 적어보는 사이에 내가 생각하던 뜻과 좀 이상하다는 그런 뜻이 나오면 반드시 한 번은 사전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자를 알고 있으면 사전을 한 번만 찾으면 앞으로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한 번만 사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글자 만들기 연습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부수 글자를 가지고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창의와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글자 만들기가 좀 부담이 되고 어려운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다 다시 나오는 글자들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 2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